자, 그러면 전공 이제 B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어떤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구법당과 신법당 관련된 이제 당쟁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신종 때 신법 정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신법당과 구법당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요때 이제 철종이 즉위할 때, 철종이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래서 선인태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구법당이 권력을 다시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법당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그 연호가 원우였어요. 그래서 원우구법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니은에 들어갈 당은 원우구법당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통합을 하지 못하고 나눠졌어. 그래서 낙당, 족당, 삭당. 그래서 지역별로 인맥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요때 낙당의 이제 그 중심 인물은 소식 소철이고요. 예, 아니 정이고요. 예, 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촉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천 쪽에 있겠죠. 예, 사천 출신인 소철, 소식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사마강과 그 문화상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싸웠다. 그래서 기획의 중심 인물은 뭐냐? 원우 구법당의 중심 인물 중에 기획에 관련된 그 당시 재상을 했던 인물은 사마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문제는 좀 어렵지만 눈치를 좀 약간 있는 분들은 그냥 대충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요게 이제 어디냐면 사를 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를 보는 아시아사 그 찾아보시면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여기에 이제 쭉 보면 원우구법당 이들을 원우구법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우구법당이 나중에 철종이 침정하면서 다시 신법당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원우구법당이 대규모 수청을 해요. 장도 내에서. 그래서 이 장도는 이 원우구법당들을 원우간당이라고 해갖고 몰아세워가지고 이제 대규모 수청하고 유배를 보내고 그다음 원우간당비라고 해서 그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공개적 쪽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사를 보는 아시아사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밑에 출처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사를 보는 아시아사를 꼭 찾아서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에 니은의 명칭을 쓰고 기기 니은을 공포한 의도를 사료 내용을 고지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게 1번석이니까 1번에 관련된 일본 고대사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요 항태자는 누구냐? 요 당시 그 항태자는 이제 누구냐면 소토쿠 태자. 소토쿠 태자고 요 소토쿠 태자가 이제 소가시와 같이 협력해서 그다음 그 헌법 17조를 이제 공포하죠. 왜 공포했냐? 청왕을 중시한 상하 간인데 이를 뒷받치는 그 체제를 도모했다. 그래서 하목을 강조했어요. 여기 하. 예. 그래갖고 이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소토쿠 태자들이 경당사와 견수사 관련된 것들 이제 파견을 했죠. 예. 그래서 나중에 견수사겠네요. 그 당시 견수사들이 도와서 다이카 개시를 하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충 자료에 적어놨으니까 좀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김교사와 박교사의 연구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이 김교사 연구 내용 보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일어난 교사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오타네요. 자, 담겨져 있는 교과 내용을 어떻게 수업 내용을 바꾸는 과정을 조사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뭐냐면 학생 상호 간에 그런 것들, 교사 상호 간의 강점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게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박교사 연구 내용을 보면 근현대 서술 분량을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과 사파 자료의 수치를 조사를 해보고 1, 2차 시험 성적 그래서 이제 통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방식은 양적 연구 방법이죠. 예. 그러면 가와 나는 이제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은 뭐죠? 현장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 연구는 종전의 이론 연구하고 다른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현장 연구의 공통된 특징 한 가지 쓰시오. 자, 이거는 파란 책에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장 연구의 주체는 실천가이다. 교사 그 자신이고요. 현장 연구는 연구자, 예, 연구자 못하죠. 자, 연구자 자신의 활동을 개선하고 자신의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현장 연구는 지속적으로 순환적이죠. 그러니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연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대입을 해보고 안 되면 또 고치고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현장을 맡아 연구를 하되 그 결론이 또 한번 다른 데 도입해서 안 되면 또 고치고 그 지속적으로 순환적인 구조의 과정이 있죠. 현장 연구는 자기 이해 과정이며 반성적 과정이고 현장 연구는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한 이론 개발 자체에 관심 쏟기보다는 그 이론에 적용하고 교육 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자, 그 다음에 가해 연구 유형에서 자주 사용 연구 기법. 이건 뭘까요? 질적 연구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이제 방법으로서 민족지향적 방법, 자연주의적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기초에도 언급했듯이 자연주의 하니까 질적 연구 방법보다 약간 양적 연구 방식 하잖아요. 예, 뭔가 이제 실험 관찰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실증적이고 이런 것들 이제 하죠.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용하고. 근데 여기 자연주의라는 건 자연은 이런 자연과학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면접하고 실험 관찰하고 아니 면접하고 상담하고 이런 내용들이야. 관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 6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족지향 방법이나 자연주의 방법에서는 이제 주로 현장의 기록이나 참여 관찰, 연담, 녹음, 예, 그다음 문서 자료나 학생 활동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사용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연구 방법의 중요시한 게 뭘까? 그거는 이제 교육형제 인간 행위의 진적 측면, 인간 상호 간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 강조하죠. 인간 행위죠. 이거 오타니까 좀 수정해 주시고요. 나의 유형의 목표를 쓰시오. 자, 나의 유형은 양적 연구 방법인데 양적 연구 방법은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통계를 내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하죠. 일반화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예.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데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방법론은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쓰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녹색 책도 있고 파란 책도 있어요. 근데 파란 책 내용이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현장 연구 그 방법론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펠로폰네스 전쟁 과정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 아테네 몰락과 아테네 민주정치의 몰락과 전투 과정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페르클라스가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 중에 페스토 사망을 하죠. 그때 이제 전체 인구가 3분의 1이었죠. 그때 이제 아테네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크레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크레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전문적인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그 당시 상공업자 출신이야. 그러니까 정치적 안목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장악했냐? 이들은 대중을 선동을 해가지고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맞게 그걸 제시하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정치를 했죠. 근데 이들을 이제 데마고기, 그러니까 민중 지도자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들은 이제 정치를 잘 못하고 이제 대중이 원하는 대로 오늘날 말하면 대중 영합주의 이런 정책을 했고 그 당시 아테네는 이제 전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만큼 좀 타격을 받았어요. 이 전쟁 와중에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그럼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전쟁하자고 주장을 하고 그럼 선동을 하면서 스파르타 전쟁을 계속하죠. 결국에 이 사람들 전쟁 중에 죽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슨 전투에서 죽었냐 좀 알려지진 않지만 암피폴리스 전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전투에서 이제 죽었다. 서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펠로폰네스 전쟁사는 서총에 있는 내용을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니키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테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재를 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좀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맺어진 게 뭐냐면 니키아스 합평이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길지 못해. 코가 깨졌죠. 왜냐 알키아비에데스가 어디를 공격했죠? 시칠리아 원전. 이 알키아비에데스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그리고 아테네 썼다가 뭐 스파르타 갔다가 페르시아 썼다가 왔다 갔다 했던 머리는 똑똑한데 약간 이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물인데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알키비데스가 시칠리아 원정을 갔어요. 시칠리아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스파르타, 아테네 이렇게 두 개 나눠갖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깨지게 되죠. 이게 니키아스 합평을 깨지게 된 계기가 됐다. 자, 그러다가 이제 스파르타 해군이 아테네 해군을 이제 크게 이기는 전투가 있어요. 전투가 우리가 이제 스파르타 해군 아테네가 해군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죠. 스파르탄 육군, 아테네 해군. 근데 아테네가 해군이 강해진 거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죠. 그때 이제 함대를 이제 건설해가지고 강해진 거고. 그 후에 이제 스파르타도 펠로폰네스 전쟁 때 이게 이제 함대가 필요하다 해갖고 되게 함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헤로트 계층들을 이제 적극적 노군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니산드로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그걸 개혁을 해서 그들에게 처우를 개선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죠. 결국에는 아이고 스포타이 모의 전투, 예, 이 전투에서 크게 이제 아테네군이 스파르타군이 아테네 함대를 섬멸하게 되죠. 결국에는 BC 404년에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아테네가 항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5번 문제를 보자. 이 5번 문제는 조선 후기 때 농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대를 어떻게 징수를 하는 방법 요 관련된 건데 지대라는 것은 소작인이 지주의 땅을 빌린 대가로 해갖고 내는 거죠. 네, 사용료를. 그러면 요때 지대는 어떻게 이제 있냐? 자,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은 제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다 해놨지만 여기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보충자도 있지만 되게 이제 조선 후기 때 지대 방식은 타조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지법, 도조법이라고 또 하죠. 도조법. 예. 이제 도조법 안에는 도지권이라는 게 있죠. 예. 도지법은 도조법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 쓸게요. 자,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률지대로서 2분의 1을 걷는 거죠. 언제 타조법이 정해지냐? 자, 여기 보면 수학이 시작되는 시점과 시점과 그날 수학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수학이 끝나는 시점. 수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결과 생산량을 보고 2분의 1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률지대라고 해요. 뭐 타조법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도조법. 도조법은 이제 어떤 거냐? 이 도조법도 두 가지가 있어. 도조법은 하나가 우리가 잘 알려진 정조법. 보통 도조법을 정조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통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직조법이라는 게 이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교과서 통론에서는 별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정조법은 뭐냐면 수학이 시작하기 이전에 딱 수학 시점부터 그러니까 수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수학 시작보다는 농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딱 정해버려. 그래갖고 풍요에 상관없이 그냥 요만큼 100만 석을 정하고 200만 석을 정하자. 그래서 근데 보통 한 해 평균 생산량의 3분의 1을 정해요. 예. 이게 정액지대라고 하죠. 액수를 정해놓고 농사를 이제 시작해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조법이고요. 이 정조법 안에는 도지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작권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물론 모든 정조법이 다 도지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도지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조법인데 직조법은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많이 사용했던 법이에요. 그 당시에 직조법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수학하기 시작한 전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평인을 파견해요. 아니면 지주가 주로 오거나 그래서 한번 쭉 돌려봐 논밭을. 그래서 이제 올해 농사 작황을 보고 요만큼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소장을 불러갖고 타협을 하는 거야. 딜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하는 방법이 직조법이에요. 예. 이 직조법은 그 뒤에 걷는 정률에 입각한 타조법이나 이에 더 불리하고 여기 도조법에도 이제 보통 정조법이나 도조법에도 되게 불리해요. 왜 직조법을 도조법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학계 통령상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아닌 사람도 있긴 있지만 자 하여튼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을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예풍소의 남의 토지에 경작한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병작이라고 하죠. 병작이라는 것은 그 당시 2분의 1을 갖는 것을 변작법이라고 해요. 변작법, 타조법. 나중에 일제시대 때는 소작법 뭐 이렇게 하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소작인이 각기 수확의 반을 걷어들였다. 네, 정률지대죠. 자, 그래서 이 기역의 용어는 이제 뭐냐면 그 병작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역의 조건을 경제할 때 항조 방법. 이게 너무 이제 소장님한테 불리하니까 항조를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항조하는 내용이 이제 그 소작인데 어떻게 이제 그 항조를 하냐. 자, 그러면 이제 항조 방식의 자기인이 소작인이 조도와 만두의 수학 시간차를 이용해서 경작지에 몰래 장을 베어내기도 하고 조도라는 건 빨리 읽는 거고 만두는 늦게 읽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잘 이용해갖고 수학 시간차를 이용해가지고 경작지에 쥐주 몰래 장을 베어나기도 하고 수학하고 타작할 때 농간을 부리기도 하거나 지주의 땅에 소작물과 상관없이 특수작물 몰래 팔거나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상품작물 같은 것들을 그렇게 팔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저항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보면 아이고 말이 안 나오네. 제가 말을 자 병작이다 하면 가을 추수 뒤에 이제 논밭의 주인이 각각 나눠 먹는 거고 반대 도지다 하면 그 비옥함과 청박함을 따라서 일마지기에 몇 도의 지대를 몇 대의 지대를 줄지를 예, 미리 정해 놓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수학 농사 짓기 전부터 액수를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인데 자 그래서 도지 또는 도조 이렇게 이제 그 불렸던 그 법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부재지주에게 유리한 점이 뭐냐 예, 도지가 왜 도조법이 부재지주에게 불리한 것은 유리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원격지 토지에다 관리 부담이나 지대 수치를 부담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미리 정해놓고 이제 미리 딱 액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 관리할 필요 없겠죠. 뭐 풍년 상관없이 이 사람이 농사를 뭐 땡땡이 치든 뭐든 간에 그냥 딱 그 수학계에 들면 그만큼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비용이 상당히 뭐냐면 그 적게 든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디귿을 이제 도지를 할 때 모든 토지에 적용되지 못한 이유를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왜 적용하지 못하냐? 도지라는 것은 풍령에 따라 상관없이 걷는 거잖아. 근데 풍령에 따라 상관이 있는 그 토지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풍류에 따라 수학 병동이 급증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토지가 많냐면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요. 천수답. 천수답이라는 건 뭐냐면 별다른 수리 시설이 없고 뭐 저수지나 보다가 없듯이 없고 그 천수 하늘의 비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적당히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네, 풍년이 들거나 그다음에 비가 아예 안 오거나 아예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나와서 그 홍수가 내거나 그러면 이제 하늘 농사가 망치는 거죠. 근데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워. 그래서 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조나 도지, 그러니까 도지죠. 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수답 외에 그 나름대로 주변에 수리 배관 시설이 잘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쓰되 천수답처럼 이렇게 뭐냐면 풍년을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논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잘 안 쓰죠. 타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도지법, 그러니까 도조법 같은 경우를 그 학상 시기를 좀 약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조선후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관점은 이제 타조법이 일반적이었고 나중에 18세기 때 도조법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한 관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그냥 18세기 이후부터 등장하자마자 도조법이 확산이 됐다. 그래가지고 타조법을 능가했다. 이건 두 번째 관점이 있어. 그래서 자본주의 맹아론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은 되게 두 번째 관점을 하고 그런데 그 두 가지 관점이 교과서 동시에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도지가 일반화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 타조나 직조법이 뭐냐면 그 당시 일반화됐다. 19세기까지도.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그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19세기 밀란기 때 그 당시 유행했던 징수방구 두 가지 쓰시오. 그 중에 하나가 타조법 없이 타조법하고 직조법 이렇게 두 가지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조는 좀 약간 거리가 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교과서나 통론도 도조법을 일반화됐다는 견해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땐 그렇게 쓰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이제 중국 근대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은 해방과 세방 논쟁이에요. 해방과 세방 논쟁. 자, 해방 세방 논쟁이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개항 이후에 그 신강 위구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러시아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와요. 예, 거기다 이제 신강 위구르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가 이제 위구르 민족들이 살죠. 이 위구르 민족들은 원래 중국 민족하고 완전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 완전 히 달라. 인종 색깔도 들리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서 해교도 반란이 일어나갖고 요 지역을 장악을 해. 그래갖고 이때 이제 양무파 관리들이나 그 당시 이제 보수 관리들이 여기를 장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을 펼친 거야. 그래서 이용장을 중심으로 양무파 관료들은 지금 중요한 거는 해방이다. 네. 영국이나 이 당시 이제 프랑스나 바다로부터 들어온 적을 먼저 막는 게 제일 중요하지. 여기 신강 위기도 땅 필요 없다. 우리 뭐 한적도 많이 살지 않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천박한 토지에 갖다 줘라. 너 뭐 독립하든 러시아가 먹든 내버두자. 그래서 우리는 전력을 해방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에 반해 보수파들이라든지 그다음 양무파 중에서도 이제 자중당 같이 좀 약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신강 위구르지고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우리 땅인데 왜 남한테 주냐. 독립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를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논쟁하는 과정에 해방과 세방이 서로 둘 다 의견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해방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함대를 만들죠. 복권함대라든지 북양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방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에 자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각 위구르 지역을 회복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많은 땅들 이제 물론 이리는 회복했지만 이제 그 주변은 이리 조약을 러시아 떼주긴 했지만 많은 땅을 이제 회복을 했다. 그래서 신각 위구르 지역이 지금 어디 땅으로 돼 있죠? 중국 땅으로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신각 위구르에서 또 독립운동도 했고. 그런데 중국 입장 올 때는 뭐 그렇게 그때 결정이 상당히 잘 된 거죠. 그때 떼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중국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하겠죠. 러시아와 함께 연합을 해서 러시아 땅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 땅이 이제 그다음에 지금은 막 원유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석유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노동자 땅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배경 지식 깔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기획을 논의하는 사람, 요때 기획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을 논의한 사람은 가운데 목전의 정세에서는 서역에 오로지 힘을 쏟을 여유가 없고 또 서역 지역은 그 병강이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가 진치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군대를 철수해 서역을 불필요한 땅으로 공략을 이렇게 이제 기획을 돌리자는 주장을 했다. 잘못 해방이죠. 예, 해방. 아까 세방이라고 얘기했는데 해방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해방을 논의한 사람은 주로 이제 여기 양무파들 이용장을 중심 양무파 관료들의 주장을 내용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어. 비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세방을 논의한 사람들은 하면서 그 러시아인들 교환하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으니 전력을 서역의 제압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서북의 위험이 사라지면 동남의 방어도 저절로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중당은 어디에 입장을 서 있냐면 이 자중당은 양국파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양국파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해방파가 아니라 세방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데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획까지 일어난 계기를 이제 써라. 그래서 이 기획이 니은이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 그러니까 논쟁의 계기죠. 기획과 니은이 일어나게 된 계기, 논쟁이 일어난 계기를 써라.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 논쟁이 일어난 계기가 타이완 사건이죠. 타이완 사건. 일본의 타이완 출병인데, 요건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타이완에, 그 어떤 사람들이 오키나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 타이완에 있는 고산족이라서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중국 측이 사과를 요구하니까, 일본, 그 중국이 처음에는 이들은 고산족은 하해 지민, 우리 사람이 아니라 거기 살았던 원주민 우리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건 뭐 사갈 필요 없다. 우리 국민도 아닌데 그 고산족이 죽인 걸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고산족은 한족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해서 일본이 이제 타이완을 출병한 거야. 그때서야 이제 일본이 이제 타이완을 이제 뭐냐면 상륙하고 나서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일본의 요청대로 그다음에 오키나 유구민들의 어떤 것들 보상도 해주고 그다음에 일본 출병 비용도 대주고 하면서 끝난 사건이야. 근데 이거는 오키나와가 예전에는 유구가 청나 조공국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이제 점령하고 나 오키나와 현호 개편을 내버렸잖아. 그것을 이제 일본의 땅 오키나와인들을 일본인을 생각해서 청나라가 일본인들 죽은 것을 배상을 하고 사과를 했다. 그거는 오키나와 일본 땅에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완 사건은 탈청 현상 중에 시발점이야. 탈청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청나라를 중심으로 조공국들이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야. 청나라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나 그 당시 이제 서구 열강들에 먹히는 그 형상의 어떤 계기가 됐던 건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제 세방 해방 논쟁이에요. 외세의 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니은의 위견을 받아들인 후 취한 행정 개편 내용을 한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니은의 이제 그 뭐냐면 위견이 일어나게 된 그 행정 개편 내용 뭐라고 쓰셔야겠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그걸 위해서 신장 지역, 그러니까 신강 위거리 지역에 출동해갖고 다시 이제 그 독립세력들 쳐부시고 신장성을 썼어. 신장성. 그래서 독립된 그러니까 신장성이라는 걸 정식 행정구역으로 이제 편입해가지고 했다. 그래갖고 여기 10년 동안 자동된 노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신장성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는 이희 장군이 이제 통치를 했어요. 이게 특수행정구역이었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신장성이죠. 예, 그 당시에 지금 신강성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신장성을 설치를 해갖고 정식 주도 편입을 시켜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면 다음 기획의 간청의 명칭과 니은의 조세 수치 제도의 명칭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1조당 1결당 수조액 및 전세액을 쓰고 니은이 시행할 때 한계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출처는 세종실록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산상년, 하하년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공법을 주도했던 간청은 정제상중소라는 간청이 있어요. 정제상중소. 자, 전제상중소에서 아래기를 각 도의 이제 농가 밭의 수확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니은 공법에 의해서 하자. 예, 공법을 이제 실시한 거죠. 공법의 세수를 걷자.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공법이라는 건 정액 세조죠. 세제를 이제 정액 기준을 가서 그러니까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정액을 걷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전제 상조서 공법 쓰시면 되고요. 그럼 니을당 1교당 수졸내가 수졸 및 전세액을 쓰다. 수졸은 몇 분의 몇이냐? 이건 좀 약간 농민들에게 이제 좀 약간 유리한 식으로 이제 했는데 요때 이제 그것은 그 2분의 1 수졸에 의해서 20두 이렇게 이제 거두면 돼요. 2분의 1에서 그 2분의 1이 아니라 잘못됐는데 20분의 1이죠. 20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수정하시면 되고. 자, 하여튼 20분의 1의 수조에 의해서 20두, 1결당 20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1분의 20분의 1 수조에 의해서 그 당시 20두를 걸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냐면 낮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이 걷어요. 기준만 그렇다는 거고 20분의 1을 수준에 비해서 20두를 이제 걷는 건데 1결당. 예.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는 30두였죠. 20두 낮으니까 훨씬 더 낮게 걷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전품이 상승됐기 때문에 예전에 거의 하등급이 걷었는데 실질 징수액은 더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니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쓰면 전품 등급의 부여 및 개간 농지 정전, 진학 농지, 거저진 농지죠. 대한 양정 등의 양정 등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고 정확을 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단단 간원의 자의적인 어떤 집행이나 전세 부담제 신분적 지위에 따라서 전세가 결정됐죠. 특히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양반 지주들이에요. 이건 권력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토지는 좀 낮게 하고 남의 토지는 이제 풍급을 좀 올려놔서 이렇게 그 전세액을 징수액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말에 들어가면 보통 전품 등급이나 연봉은 거의 무시한 채 하한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하한연 기준으로 했다. 왜냐면 양반지주들이 이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편하다고 하고 결국에는 그 당시 연봉은 나중에 몇 두, 4두에서 그 당시 거의 6두, 최하두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문제점이 들어가서 결국에 영종법으로 그걸 간행을 이제
고쳐놨죠. 그래서 영정법을 통해서 예전에 간행으로 징수했던 그 액수를 영정법 이렇게 딱 고정시켜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가 제가 약간 이제 문제를 오류를 했는데, 여기 이제 8번에 디귿의 저자의 직권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디귿의 저자 배경을 쓴 게 아니라, 니은이에요, 니은. 예, 답은, 니은을 해놓고, 여기 이제 디귿을 물어봤네요. 예, 그래서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올릴 때 다시 수정해서 이제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기획에 공통된 이제 사건의 말을 써보고, 가와 나의 사상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근데 자 파시스는 기획의 개념 모든 것을 포괄하며 기획을 떠나서는 하는데 그럼 파시스는 뭐죠? 국가죠. 네, 국가. 그래서 국가가 개인을 창조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우선주의, 국가의 어떤 것을 개인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래서 이는 전제주의적 어떤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 파시는 독트를 썼던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무솔리니죠. 그럼 무솔리니 집권했던 배경은 뭐냐? 이탈리아가 1차 세계대전 승전국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합군에 비해서 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종종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노동운동과 농민들 격렬하게 전개돼 사회가 불안했다는 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이제 여기 보면 나의 투쟁이니까 시틀러죠. 시틀러. 그러면 여기는 파시즘과 나치즘이죠. 그럼 파시즘과 나치즘은 같은 전체주의고 독재주의 체제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도 언급됐는데 파시즘에 비해서 나치즘이 훨씬 더 독재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인종주의가 유대인 박해와 대량 학살 등 강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나치즘이 여기 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참고로 파시즘은 인종주의라는 게 없어요. 뭐 유대인 박해. 그래서 무솔리니 이제 그 당시 그 히틀러의 인종 박해나 그 당시 유대인들 박해하고 막 죽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예, 그래서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무솔리니 이제 히틀러의 도움받고 그 간신히 개들 정부를 만들 때 그때 참여한 거죠. 근데 그거는 무솔리니의 의도대로 참여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솔리니도 그게 이제 동조를 하고 어쩔 수 참여했던 거고 그 자체에 인종주의는 없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오타가 좀 있는데 예. 디귿과 니은의 저자가 1936년 협정을 맺고 형성된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니은하고 디귿의 저자죠. 예.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니은과 디귿의 저자. 니은이 없죠? 제가 이게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니은이 무솔리니하고 이제 시틀러의 이제 맺어진 게 뭐냐? 1936년에 베를린과 로마 축축이죠. 축축은 중심축.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있고 나중에 일본이 이제 들어와서 방공협정 맞다가 삼국동맹까지 발전하게 되죠. 베를린 로마 축축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그 고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기획의 인물을 써보고 디귿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조치의 의미를 쓰고 니은의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문헌 때 그 누가 여기에는 이제 그 누구냐면 서문표라는 사람이 있어. 서문표. 서문포는 업의 현령이었다. 장로가 말하기를 하백의 그 하백이란 건 그 뭐냐면 그 지역의 토속신이죠. 부녀를 씹어내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하백을 모시는 그 부녀들이 있었나 봐요. 거기 이제 그 제사 푸닥거리 하는 그 사람들이 매년 하백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 여자들 잡아다가 시집 보내는 강에 물건 그 여자를 갖다 빠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매년 바치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다. 그 과정에서 또 백성들이 돈을 걷어갖고 하백에 그 모시는 그런 어, 그 무당들에게 돈을 주고 그래도 이제 이걸 보고 안 되겠다 해갖고 그 기억 인물 그러니까 서문포가 이 하백을 모시는 무당들 올려다가 너희들이 한번 가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요 물을 다 빠뜨려서 죽였어요. 예. 그래서 하백에게 매년마다 그 마을에 여자들 갖다 바치는 뭐 못된 간행을 없앴던 거죠. 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이 하백이 이제 그 서문포가 뭘로 또 유명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규모 강계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귿이 관련된 것이 뭐냐면, 그 백성들 신발에 12권을 만들어. 12권은 운하 역할을 하면서도 또 뭐냐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저수지인데 요걸 개척을 했다. 그래서 강물을 또 끌어들여서 농지를 개간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농지를 왜 개간을 했냐? 예. 그래서 농지를 개간한 이유가 뭐냐면 재민들 그 백성들 국가에서 직접 통치하는 사람들 백성이라고 하죠. 직접 지배를 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서. 예. 왜냐면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수익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물 끌어들고 그걸 바탕 농지를 개간하고 그래서 이제 재민지배 체제를 강조하는 거죠. 토지를 분배해서 소농의 자립을 시키고 이걸 통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결국에는 재민지배 체제 강화. 이것도 이제 같이 써주시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그 의식을 금지했다. 아까 이제 매년 하백을 모시는 교회에서 그 당시 여자를 갖다 바치는 그 의식을 이제 금지시킨 의미가 뭐냐면 종제 하백을 통해서 무당이 이제 마을 공동체를 장악을 했잖아요. 주술적 어떤 공동체적 권력을 없애고 소농민을 기초로 한 국가 지배체를 확립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한의중에도 있고 그 사유 자체는 사유문화 아시아사도 있어요. 거기 이제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 역사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이제 보면 자, 일단 가, 나, 다 이렇게 사유가 있죠. 자, 여기 보면 개항 전야에 조선은 자본이 축적도 없고 기업적 정신에 충만한 그 계급도 없고 우리나라 까는 거지 뭐 조선 후기 상황을.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신민사 자들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를 이제 연결시켜 갖고 이제 보면 경성제국대에서 이제 신민사학을 뒷받친 학술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청구학회죠. 청구학회. 자, 그래서 청구학회에 실린 고대사의 경우 허구적인 뭐를 조작해서 마침 서술하고 여기에 허구적인 임나일본부를 마치 실체적인 것처럼 서술하고 양국 고대의 공통 양속을 추출함으로써 이름으로써 내선일체 일선 동조론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가와 나는 신민사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성과 내용과 그 다음에 관련된 기구 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보면 가에 그래서 반영된 신민사 가점을 한 줄 이내에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반영된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일본이 개항하기 전까지 정체돼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 나라헤이안 시대와 비슷한 고대 시대에 불과했다. 근대 사회를 이제 수행하지 못했고 자체 역량도 없었고 중세 사회가 없었다. 근데 중세 사회를 건너뛰고 그 봉건제 부제론이라고 하죠. 곧바로 근대를 누가 시켜주냐? 일본이 와갖고 이제 개항을 시켜주면 해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체성론이야. 그래서 정체성론을 쓰시면 돼요. 신민사학의 관점으로서. 그래서 정체성론은 조선은 아직 일본의 고대 국가인 10세기 나라 해양 시대에 머물러 있고 근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봉건사회다. 형성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봉건적 부재론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학술단체 아까 청구학회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말들은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니은은 임나일본보. 그러면 이게 다인데 다의 저자는 이제 뭐였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조상은 발전은 전 과정에 거쳐 지리주권, 인종, 학적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수의 차이가 인정하더라도 나름대로 세계사적 법칙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중세사가 존재한다. 자본주의 맹화도 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못했다. 자본주의 맹화론을 주장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의 저자는 누구냐? 백나온이죠. 가의 저자도 있는데 다의 저자도 고쳐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의 저자가 A 관점을 비판하는 가운데서
디귿을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신민사 관점을 비판한 거는 디귿을 비판하는 게 뭐냐? 그 정체성을 깨는 거죠. 그래서 토지 국유제, 중앙집권적 관료제, 아시아적 특징을 예전에 정체성적 입장에서 이제 보지 않고 보편적 발전, 봉건제 한 유형을 봤다. 중세한 듯 특징 봉건제의 한 유형을 봤죠. 대개 봉건제는 어디 고조시대를 의미하죠. 우리도 독자적인 봉건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전에 아시아적 사회 특징을 그 뭐냐면 이걸 고대적 특징을 봤는데 이게 아니라 이건 중세적 특징이다. 그래서 재해석해갖고 봉건제 한 유형으로 본 거죠. 자, 그래도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백나원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 13년 기출문제에 언급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11번 문제 보면 행위 설명 방식이 있어요. 여기 행위 설명 방식은 드레이의 행위 설명, 합리적 설명이라고 했죠. 알 수 있는 게 목표, 상황, 수단. 네, 이렇게 이제 딱 세 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설명 방식의 문제적 호용성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방식 이론의 뭐냐면 문제점과 호용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냥 문제점은 어떤 행위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이라도 그 행위자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보증이 없다. 목적의 동기가 정확하거나 그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의 행위인 집단적 행위는 정확하게 없다. 그러니까 의식적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좋아도 무의식적이나 습관적 행위는 그것은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호용성은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의 새로운 방법을 인간행위 설명에 대한 추가하는데 추가함으로써 역사적 설명에서 인간행위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 뭐 역사교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요 목적과 내용, 방법을 어떻게 통일성을 기했는가는 그 남색책이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세요. 자, 역사교육의 목표로서 중시되고 있는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을 위한 그 학습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예, 예전에 의사결정 과정 관련된 내용도 기출에 언급됐었죠. 그다음 그 역사교육의 인문학습 과정 모형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좀 설명했는데 그걸 이제 있다.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행위 설명 방식 구명하고 했던 것이 뭐냐? 합리적 설명 방식은 이거는 역사적 행위자의 행동이 왜 합리적인지 이유를 밝히는 거야. 그것이 왜 적절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이유와 상황에 맞는 적절성 이걸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예문을 들었던 게 뭐냐면 핀란드 2차 세계대전 때 있죠. 핀란드가 그 당시 그 소련부터 스탈린부터 침해받죠. 이게 겨울 전쟁이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하니까 소련이 국방 맞춰갖고 핀란드를 공격하죠. 그런데 이제 이 소련이 불려일으킨 이제 겨울 전쟁에서 초반기 때 소련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막강한 병력과 장비를 끌고 와서 핀란드군에서 맨날 깨지다가 나중에 핀란드가 이제 수적으로 이제 밀리니까 어쩔 수 이제 해서 땅을 이제 떼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 좀 땅을 떼주는데 그 땅이 뭐냐면 동칼라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이 영토인데 이 영토가 이제 그 당시 핀란드에서는 주요 산업 지역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당시 독일이 이제 소련을 치죠. 독소전이 시작하니까 핀란드 입장으로 때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소련 편은 안 들겠죠, 당연히. 독일 편에 더 독일군과 함께 소련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독일의 그 예전에 이게 핀란드가 소련한테 뺏겼던 동칼라리아 지역을 이제 다시 수복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동칼라리아 지역도 이제 다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승리가 끝나니까 다시 소련한테 뺏겨요. 그러면 핀란드는 전범국이 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연합군도 이해를 하는 거지. 왜 그 독일군에 이제 서냐? 까놓고 소련이 잘못한 거죠. 소련이 핀란드를 치니까 핀란드 입장을 때 땅을 뺏겼으니까 독일 편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왜 그 당시 독소전에서 핀란드가 소련 편을 들지 않고 독일에 들었냐? 그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일단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핀란드는 러시아를 공격하여 동칼라리아 땅을 점령하려 했다. 왜? 그때 이제 그 예시자만 쓰는데 이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쓰면 되지. 겨울전쟁 내용을. 1939년 소련의 핀란드 침입 후 겨울전쟁이 일어났다. 핀란드는 겨울전쟁의 결과 동칼라리아 지역을 동칼렐리아
니알 지역을 받으면 안 되네요. 예, 지역을 소련에 빼앗기고 말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소련을 침략했다. 예, 독소전이죠. 자, 그래서 핀란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군과 연합하여 동칼라니아 땅을 점령한 것이다. 그래서 핀란드군은 독일의 산악군단과 더불어 소련을 공격해서 동칼라니아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황. 그래서 예전에 할리차나 사단 있죠. 할리차나 우크라이나. 여기에서 이제 그들 황당한 행위, 그 나치와 이제 협력해갖고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썼는데 그 당시 러시아 소련의 반발해가지고 핀란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다음 발트 3국 있죠. 그러니까 소련에 점령했던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수가 뭐냐면 초창기 때 어디에 편들었냐면 독일군에 편들어가고 같이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 군대 안에 소련 군대 안에서도 그들 민족 출신의 군인도 있고 그들이 이제 독일 쳐들어오니까 항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예. 러시아인들도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스탈린 체제에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냥 항복을 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모아서 독일이 따로 군대 조직을 만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 이용해서 또 독일을 쏘를 치는데 이용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봤고 보너스 문제도 이제 풀어볼게요. 자, 보너스 문제는 이제 소와 관련된 고려시대 소. 예. 그래갖고 이제 다음 사례에 있는 행정구역 해체된 사회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 행정구역의 세타의 무역에 필요한 수공업 제품을 공급했던 두 개의 수공업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것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려시대 때 소와 관련된 내용이죠. 소는 원래 수공업을 전담하는 그런 행정구역이죠. 자, 그러면 이 소가 왜 해체되냐? 사회적 배경을 쓰면 일단 소민에게 부과되는 것들이 이제 너무 부역이 가중되다 보니까 소민이 도망을 갔고 또 망이 망수의 난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공기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해체돼 나갔고 고조기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공업으로서 사원 수공업이나 그 다음에 민간 수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이제 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내봤어요. 또 다음과 같은 반란이 일어난 배경을 쓰시고 망이 망수의 난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계의 의의를 이후 고려 정부의 조치와 관련돼서 말해보시오. 그래갖고 이제 아까 이제 경제 배경으로서 일반 9년보다 무거운 부담을 시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의의는 이 봉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향소 부고의 일반 9년 정책을 이끌어내어 특수행정구역을 폐지하되 일정한 성과를 거뒀죠. 그 후에 고려시대가 이제 거의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 이 특수행정구역 부국제들이 이제 일반 군역에 편입되고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제 이성계 때는 아예 없어지죠. 예.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 좀 더 약간 이제 재작년 문제를 끌어다가 이제 한번 또 총괄평가 문제로 이렇게 넣었는데 다음 사연에 나와 있는 도지의 종류 두 가지 쓰고 타조법의 도주법의 변화 의의를 두 가지 쓰시오. 자, 도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집조법하고 정조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도지, 도조 이런 것들은 정조법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직조법은 매년 수학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농사 시점화가 수학기 전, 그 다음에 농사 끝난 후에 수학기 전, 에 누굴 간평이나 파견하거나 아니 지주가 가가지고 한번 둘러본 다음에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직조법이고요. 그 당시 많이 행해졌던 거야. 정조법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죠. 그래갖고 미리 일정한 소작물을 징수하고 대개 정액지대로서 보통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정한다고 했어요. 지들이 추석에 참가하여 결정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조법에서 도조법 변화 의미 타조법은 정률지대고 도조법은 이제 정액지대죠. 여기가 이제 도조법 요 끝에 생산량을 보고 결정한 것이 타조법 이렇게인데 이 도조와 타조의 이제 변화를 이제 의의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자기니 지지율에 간섭 없이 자유로운 영농을 추구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제 아까 그 정조법 딱 정하다 보니까 지주의 입장일 때 관리할 필요도 없고 자기도 뭐 지주에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영농을 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볼 때 타조법보다 상대적이에요. 지주와 자기네에서 관계도 종속적 관계에서 경제 외적 관계에서 벌어서 개혁적 관계, 경제적 관계로 전환됐다. 그러면 타조법에서는 그런 게 없었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의미를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조법도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농장제 방식 있죠. 예, 작계제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 관계죠.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는 도조법보다 그 경제적 관계 도조법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을 보면 이거는 이제 한겨에서 제가 낸 건데 여기 보면 16세기 때 중종 때 사족 재구정을 지원했어. 사족 재구정이라는 것은 이제 사족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양인 계층 안에서 또 분화가 일어나서 상급 양인과 하급 양인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상급 양인은 사족, 그러니까 그 당시 양반이 이때부터 이제 사족이라는 의미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때 양반, 그러니까 사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두 가지 쓰시오. 요때 이제 사족의 범위에 든 것은 일단 사조 안에서 그러니까 부, 조, 그다음에 외조, 그다음에 이제 중조까지 안에 3대 안에서 가거나 음소로 적어도 6품 이상의 진출한 관료들이 있거나 아니면 생원과 진사를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야지만 양반이 되는 거야. 양반, 사회적 인정받는 양반이 되는 거죠.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양반들은 어떻게 하든 과거에 합격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 이유예요. 과거에 합격해서 뭐 버스 올라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자기가 이제 사회적 신분으로 양반 유지하려면 적어도 자기의 위에 3대까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 안까지는 한 명은 뭐냐면 생원 진사도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양반의 특권과 견제가 뭐냐? 자, 이 상급 그 양인들을 그 당시 사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얘들에게 특권을 주죠. 그 다음에 또 견제를 해요. 그래서 특권은 이제 정가사변과 채용 면제권. 정가사변은 뭐냐면 이건 세종 때 이제 실시했던 건데 정가는 집안을 사변 저쪽 그 평안도 한경도 이렇게 옮기는 병이야. 그래갖고 하산도에 있는 사람들 그쪽 옮기는 건데 완전 고욕이죠. 거기가 이제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채용 면제권은 간단한 그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 때리는 것을 면제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다음에 문무반 정직 독점권 그 중요한 조직 그 정직들은 양반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과거 시험 볼 때도 사조 단자를 딱 하죠. 그 사조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 중전아버지, 외조 이렇게 해갖고 집안 배경들을 보고 이렇게 뽑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만 견제 정책으로서 그냥 사족 충분 정책에서 사족들이 이제 대개 보면 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향교 이렇게 들어가죠. 사원의 원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한교에 이제 뭐냐면 교생이라든지 이런 교생이나 원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어나면 이제 이들을 직역을 수행했다 보고 그 군역을 면제해 줬어. 근데 낙강생 그래서 들어갔지만 공을 못해서 쫓겨나거나 뭐 출석 잘해갖고 도망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교생 원생 신분을 이제 박탈하고 어제요 군에 충당시키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이게 사족 충군 정책인데 이 사족 충군 정책 또한 인종 때 뭐냐면 인조 때죠 인조 때 뭐냐 없어져요. 예. 그래서 사족이면 이제는 교생이나 원생 아니어도 이제 그 어디에 유학호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뭐야 군대를 면제받는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족 양반은 군대 안 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너도 나도 이제 양반이 되려고 하지. 합법적으로나 비합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자, 이 5번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고려첩장 불신조조죠. 그 양 두 개 고려 정부가 그 외교 문서 첩장을 보내는데 이걸 본 관리, 그 당시 가마코라 관리가 헷갈리는 거야. 예, 그 둘 쪽에 모순이 있고 한쪽은 몽골족을 되게 찬양하는데 어느 한쪽은 몽골족을 되게 깎아내리고 그래서 그것을 차이점을 외교 문서의 차이점을 그 노트로 해가지고 차이점을 적어놨어 쪽지를. 이게 고려첩장 불신조조 그래서 서로 다른 점들을 적어놓은 거 메모장인데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정부의 어떤 대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당시 개경 정부와 그 당시 삼별초가 세운 그 진도에 있는 고려 정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외교 사료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보면 가문서의 주체를 정보를 쓰고 해당 정부가 이런 외교 문서를 보낸 이유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전해 문명 5년의 장에는 몽고의 덕을 찬양했는데 이번 문영 8월 문영이라는 연호는 이제 그 중국에 쓰는 연호가 아니죠. 이거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연호예요. 일본은 예전부터 연호를 자체로 썼죠. 그래서 원종 12년 서장에는 위치자 그래서 위치자들은 멀리 내다보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위치자라는 건 냄새나는 오랑캐 놈들 이런 뜻인데 좀 몽골 깎아내리죠. 그러면 가문서에서 이제 보던 정부는 진도에는 삼별초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해당 정부가 이런 외교 문서를 보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대몽항쟁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한 거다. 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싸워서 몽고족과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고려가 보낸 것은 뭐냐? 첩장의 목적을 뭐라 쓰어 나올 수 있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 그 일본이 알아서 그 원나 쿠비라이칸한테 조공물을 조공 사직단을 파견해 갖고 알아서 길게 만들면 알아서 길게 알아서 항복을 하면 고려 입장 올 때는 굳이 뭐냐면 같이 원나 군대와 일본을 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일본의 정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발적인 항복 유도 이는 목적이었죠. 그러면 일본이 선택하는 것은 뭐였냐? 둘 다 아니야. 우리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5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해심의 유불일치설이죠. 여기서 이제 가는 해심이라는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글에 반영된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부처님 말씀은 두 성인 말씀보다 더 위다. 그렇지만 유교와 도교도 뭐 중요시하지만 다 불법에 기이한 거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 도교의 어떤 일치, 유불일치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의의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선종이죠. 해심의 선종. 선종이라는 것은 선종사상 바탕에 용과 체라는 게 있어. 네. 용과 체가 나중에 성리학의 이와 기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선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성리학 수용을 바탕이 되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7번을 보죠. 에드머드 버크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자유주의 민족주의 확산되니까 이걸 비판하고 프랑스革命을 비판하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떠도는 일시적인 기분에 의거하여 사회 구조의 번역을 가로한다면 세대와 세대 사이 이어지는 역사의 연결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당시 프랑스의 어떤 사건을 비판했냐? 이거는 그다음 프랑스 혁명을 비판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 그다음 프랑스의 학생들은 자코뱅주의를 비판했던 거죠. 예, 그래서 자코뱅이 지배했던 시대가 국민 공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파괴시키고 그러잖아. 문화 대혁명처럼. 자,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예. 자, 그와 같은 이제 경향의 사상을 무엇이나 쓰는지 그의 입장이 반영된 유협책에 쓰시오. 그는 사회의 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창조했다고 본다. 개인이 형성된 건 사회이지 사회를 형성시킨 건 개인이 아니다. 개인적인 자유가 아니라 권위가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목적이다.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이제 일단 마테오 그 자료는 드 보나르드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도나드.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는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제는 빈 체제죠. 빈 체제. 예. 그래 갖고 이제 요때 빈 체제 제가 말 잘못했네. 요 자료 자체는 드 보나드의 주장이고요. 그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용한 그는 누구냐면 마테오 니치가 아니라 그 메테는이죠. 메테니. 예. 5세 총리 메테니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이제 체제가 빈회를 통해서 형성된 빈 체제이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문제 사료를 이해가 안 되면 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하여튼 한번 재능 기부 문제 있었고 내봤어요. 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요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6회 부분을 또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